1994년 강원도의 한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4명의 수녀가 흔적도 없이 의문스럽게 실종되었다. 그들의 실종은 평화롭던 공동체에 깊은 슬픔을 안겼고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겼다. 그로부터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 신부가 그들의 실종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밝혀낼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기까지. 그날 아침 자비의 성 아그네스 성당에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빛은 다채로운 형태로 반짝이며 잘 닦인 나무 의자들을 감쌌다. 재단에 서 있는 김민준 신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다. 그는 기도로서 추모 미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주님의 자비로 돌아가신 모든 이들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그가 성호를 긋자 신자들이 화답했다. 아멘. 김 신부는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이 노인이었고 중년과 몇몇 젊은이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28년 전 오늘 연기처럼 사라진 4명의 수녀를 기리기 위해 모였다. 은동이라 불리는 이 작은 마을에 실종 사건은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미사가 끝나자 김 신부는 성당 문가로 걸어가 나가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다. 많은 이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그들의 슬픔은 신선한 비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례 의식처럼 느껴졌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 자매님. 김 신부가 한 노부인의 연약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언제나 와야죠, 신부님. 눈물을 애써 참는 듯한 눈으로 노부인이 답했다. 최 밀드레드 수녀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시던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김 신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 밀드레드 수녀는 실종 당시 60세였고 평생을 신앙과 봉사에 헌신한 분이었다. 그날의 비극은 그녀와 다른 수녀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영혼 일부를 앗아간 듯했다. 성당을 나서는 모든 이들은 사라진 수녀들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품고 있었다. 최 밀드레드 수녀 60세, 유진 수녀 65세, 하은 수녀 21세, 그리고 가장 젊었던 김서연 수녀 23세. 김 신부에게 이 실종은 개인적인 아픔이었다. 김서연 수녀는 단순한 교구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다. 동생의 실종은 그의 신앙을 뿌리부터 흔들었고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그의 헌신을 시험했다. 마지막 신자가 떠나자 김 신부는 고요한 성당 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소리가 돌바닥에 울려 퍼지며 건물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방은 간소했다. 책상 하나, 신학 서적이 꽂힌 책장 하나, 그리고 공동묘지가 내다보이는 창문이 전부였다. 혼자가 되자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신자들 앞에서 보였던 침착한 모습은 사라지고 슬픔과 쓰라린 질문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주님, 왜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평생 당신을 섬겼습니다. 제 동생도 자신의 삶을 당신께 바쳤습니다. 왜 제게 빛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이 고통을 통해 제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합니까?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늘 억눌러 왔던 고통을 터뜨리며 조용히 울었다. 매년 돌아오는 이날이 되면 그가 애써 쌓아올린 벽이 무너져 내렸다. 몇 분 후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눈가를 닦았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서연이 종신서원을 하던 날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수녀 베일을 쓰고 있었고 젊은 얼굴은 기쁨과 헌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진을 보며 김 신부는 자부심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서연에게 성소의 길을 권유하고 신앙의 길로 이끈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16살 때 하느님을 섬기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난 지금도 네가 자랑스러워. 그가 사진에 속삭였다. 하지만 이내 씁쓸한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28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바로 그 질문이었다. 만약 자신이 서연에게 수도 생활을 권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 살아있을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 신부는 의심을 떨쳐내려는 듯 성호를 그었다.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의 계획을 믿어야만 했다. 그는 서연의 사진을 내려놓고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다. 4명의 수녀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들은 설화 국립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성 딤프나 경당 밖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최고참인 최 밀드레드 수녀와 유진 수녀는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고 하은 수녀는 조용하고 경건해 보였다. 그리고 서연은 생기 넘치는 젊은 얼굴로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사진은 그들이 실종되기 며칠 전 한 방문객이 찍어준 것이었다. 수녀들은 추기를 앞두고 짧은 피정을 위해 외딴 경당으로 갔다. 이틀간의 기도와 단식, 묵상의 시간이었다. 또한 낡은 경당의 상태를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완전히 폐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서연이 건물 상태를 기록하는 책임을 맡았다. 김 신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세월을 헤아렸다. 수없이 반복했던 일이었다. 최 밀드레드 수녀가 살아있다면 이제 88세, 유진 수녀는 93세. 기적이 일어나 살아있다 해도 몹시 쇠약할 나이였다. 하지만 하은 수녀는 이제 49세, 서연은 51세. 한창 인생을 살아갈 나이였다. 그는 실종 직후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경찰은 숲을 샅샅이 뒤졌다. 무성한 덤불을 해치고 가파른 언덕을 올랐으며 수색 범위를 인근 농장과 마을, 심지어 먼 지역까지 넓혔다. 하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 찢어진 옷 조각도, 개인 소지품도, 다툼의 흔적을 암시할 발자국이나 꺾인 나뭇가지조차 없었다. 마치 4명의 여인이 숲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결국 당국은 곰의 습격이라는 하나의 가설로 결론 내렸다. 설화국립공원은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었고 드물지만 과거에 공격 사건이 기록된 적이 있었다. 아마도 수녀들이 우연히 길을 잃고 야생동물과 마주쳤을 거라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김 신부를 비롯한 은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설명은 결코 와닿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다. 피도 흔적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어두운 소문이 퍼졌다. 수녀들이 서약을 어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도망쳤다는 이야기였다. 김 신부와 성당 측이 악의적인 억측을 잠재우려 아무리 노력해도 소문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고 공기 중에 맴돌았다. 서연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야. 김 신부는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인사도 없이 날 떠날 리가 없어.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에서 뒤편의 작은 경당으로 옮겨갔다. 성딘푸나 경당, 그 지역의 외딴 가톨릭 공동체를 위해 1950년대에 지어진 소박한 종탑이 있는 단순한 흰색 건물이었다. 그 뒤로는 거대한 나무들이 마치 침묵의 증인처럼 작은 성당을 감싸고 서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성딘푸나 경당에 마지막으로 가본 지 20년이 넘었다.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수녀들이 실종된 바로 그 기념일에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 텄다. 그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서연이 한때 걸었던 길을 걷고 그녀가 기도했던 곳에 무릎 꿇고 싶었다. 어쩌면 그는 단지 동생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발견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저 헛된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무엇이 남아 있겠는가. 하지만 그 느낌은 강렬했다. 김 신부는 4명의 수녀가 경당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성경과 묵주를 챙겨 새로운 목적을 품고 사무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그는 자신의 낡은 차에 올라탔다. 조수석에 사진을 놓고 짧은 기도를 바쳤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성 아그네스 성당을 떠나 오랫동안 잊으려 애썼던 숲과 기억을 향해 차를 몰았다. 은동에서 숲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고 잘 정돈된 주택가에서 농경지를 지나 마침내 야생의 자연으로 풍경이 바뀌었다. 키 큰 소나무와 삼나무가 길 양옆을 둘러싸 도로 위에 그림자와 빛의 무늬를 만들어냈다. 약 40분 정도 걸리는 길은 김 신부가 생각에 잠기기에 충분했다. 그는 실종 직후 몇 주 동안 이 길을 오갔던 것을 기억했다. 그때 그의 차에는 활짝 웃는 서연의 사진이 담긴 실종 전단지가 가득했다. 그때의 김민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기억과 어쩌면 모든 것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라는 조용한 체념만이 그와 함께했다. 길이 좁아지고 언덕으로 올라서자 김 신부는 속도를 줄였다. 예전 경당으로 가는 작은 흙길이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옛 갈림길을 찾으며 나무들 사이를 샅샅이 훑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란에 빠졌다.
예전의 흙길은 사라졌다. 대신 포장된 도로와 화려한 철문이 있었다. 크고 선명한 사유지, 출입금지 표지판과 사유재산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속삭였다. 사진을 꺼내 눈앞의 풍경과 비교했다. 산등성이의 능선은 같았다. 언덕 가장자리의 나무들도 그대로였다. 이곳이 맞았다. 하지만 경당, 성딤푸나 경당은 사라졌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철문으로 다가갔다. 문 너머로 포장된 길은 잘 가꿔진 정원과 조경 사이로 숲속으로 이어졌다.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옛 소박한 경당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의아해하며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박상철, 성딤푸나 경당의 옛 관리인이었다. 경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일터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나이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저 성 아그네스 성당의 김민준 신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김 신부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민준은 대답했다. 박 선생님, 제가 지금 옛성 딤푸나 경당 입구에 와 있는데 경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아, 예, 신부님, 맞습니다.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아마 1996년쯤이었을 겁니다. 강태환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 사람이 경당을 허물어 버렸죠. 따뜻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김 신부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팔렸다는 것도 허물어졌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수녀님들 실종 사건 이후로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상철이 답했다. 교구에서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예전에 종탑에 균열이 생겨서 토마스 파렐이라는 사람이 다칠 뻔한 일도 있었고요. 그 후 주교님께서 소수의 신자만을 위한 경당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높은 철문 앞에 서서 김 신부는 출입 금지라는 단호한 표지판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환 씨가 아직도 그 땅 주인인가요? 그가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철이 확인해 주었다. 그 사람 땅이 꽤 넓어요. 집은 숲이 더 우거진 안쪽에 있고요. 옛 경당 부지는 이제 그의 사유지 일부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김 신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오늘 경당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 기념일이라서요. 박상철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28주기군요. 헛걸음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강태환 씨가 방문객을 받는지 아십니까? 김민준이 일말의 희망을 품고 물었다. 제가 사정을 설명하면 박상철은 망설였다. 솔직히 그리 사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조용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외톨이 같은 사람이죠. 김 신부는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부님, 박상철이 조금 더 활기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가 여기서 한 15분 거리에 삽니다. 경당이 철거되기 전에 물건 몇 가지를 제가 보관해뒀습니다. 옛 제단 십자가랑 낡은 기도서 몇 권이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들러서 보고 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민준이 답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선은 강태환 씨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상철이 답했다. 신부님이 오신 길은 보통 잠겨 있지만 그 땅 반대편에 공용 도로가 있습니다. 좀 돌아가야 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있을 겁니다. 박상철에게 길 안내를 받은 후 김 신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차로 돌아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한편으로는 강태환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바로 박상철에게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더 강한 감정이 그를 이끌었다. 그를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한 바로 그 감정이었다. 20분 후 그는 강태환의 사유지를 우회하는 듯한 좁은 뒷길을 운전하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잘 가꿔진 잔디밭이 보였고 마침내 숲속에 숨겨진 듯한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집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산장처럼 보였다. 돌과 견고한 목재로 지어진 3층 건물로 넓은 창문과 숲을 조망하는 발코니가 있었다. 소박하고 시골스러운 주변 환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 신부는 직원 출입구 근처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듯한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사제복 깃을 바로잡은 뒤 조심스러운 태도로 차에서 내렸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꽃이 만발한 정원과 잉어가, 논이는 연못 사이로 난 돌길을 따랐다. 사유지 전체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름다움 너머로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현관문에 도착한 그는 단호하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60대 중반의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그를 맞았다. 그는 값비싼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늠름한 셰퍼드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은발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날카로운 눈은 즉시 김 신부의 사제복 깃을 알아챘다. 남자의 표정은 무표정에서 노골적인 짜증으로 바뀌었다. 네, 그가 묻는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이 차분한 미소로 인사했다. 강태환 선생님 되십니까? 그렇소. 강태환이 턱을 더욱 굳히며 대답했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와 죄송합니다. 김민준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은동에 있는 자비의 성 아그네스 성당의 김민준 신부입니다. 강태환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요? 그가 목줄을 더 꽉 쥐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김민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손을 내렸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예전에 성딘프나 경당이 있던 자리를 보러 왔는데 이미 철거된 줄은 몰랐습니다. 없어진 걸 봤으면 강태환이 쏘아붙였다. 왜 날 귀찮게 하는 거예요? 박상철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이 땅을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뭐? 강태환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팔려고 내놓은 땅을 샀다고 날 비난하려는 거요? 거기에 경당이 있었다고 그 땅이 신성한 곳이라도 되는 줄 아시오? 당신 내교의 스스로가 아니라고 했잖소. 그들이 팔았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민준이 진정시키려는 듯 두 손을 들며 재빨리 답했다.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경당이 철거된 줄 몰랐을 뿐입니다. 그곳에 개인적인 추억이 있고 오늘이 중요한 날의 기념일이라서요. 강태환의 태도가 잠시 누그러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제 알았군. 그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건 없어졌소. 그리고 잘된 일이요. 이제 하루에 3번씩 울려대던 그 빌어먹을 종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 잠을 더 잘 잘 수 있겠지. 아주 골치 아픈 소리였어. 김 신부는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3종 기도 종소리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강 선생님. 김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강생을 기리기 위해 신자들이 기도하도록 초대하는 소리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은총을 상기시키는 거룩한 알림이죠. 강태환은 코웃음을 쳤다. 설교는 집어치우시오. 요즘 사람들은 다 휴대폰이 있잖소. 기도하고 싶으면 알람을 맞추면 될 일이지. 중세 시대에서나 울릴 법한 소음을 들을 필요는 없어. 대화가 진전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김 신부는 물러서기로 결정했다. 선생님의 평온을 원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방해를 해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기회에 더 적절한 때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다른 기회는 없어. 강태환이 차갑게 답했다. 수십 년 전에 철거된 건물에 대해 이야기 나눌 관심은 없어. 특히 오늘 처음 본 신부와는 더더욱 보안관을 부르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김 신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강태환은 대답 대신 문을 세게 닫아 대화를 끝냈다. 무거운 한숨을 쉬며 김민준은 차로 돌아갔다. 그는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다. 강태환의 태도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다. 마치 교회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분노가 느껴졌다. 차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거대한 집을 돌아보았다. 순간 위층 창문 중 하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강태환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그 느낌을 애써 떨쳐내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은동으로 바로 돌아갈까 생각했다. 박상철이 경당에서 가져온 옛 물건들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약간의 위안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박상철의 집으로 핸들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옛 성딘프나 경당에 있던 곳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갔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그곳에 더 이상 경당이 없고 볼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길이 굽어지면서 그는 예전에 경당이 서 있던 자리를 볼 수 있었다. 나무들이 약간 벌어져 한때 신성한 땅이었던 곳에
이제는 조경된 정원이 있는 잘 가꿔진 공터가 드러났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차 라디오가 살아났다. 기이하고 잊히지 않는 멜로디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레고리오 성가였다. 고대 수도원의 기도에서 비롯된 부드럽고 천상적인 음악이 정적을 깨뜨렸다. 김민주는 놀라 핸들을 꽉 잡았다. 라디오는 분명히 꺼져 있었다. 그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껐다고 확신했다. 불안해진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대시보드를 쳐다보았다. 성가는 몇 초간 더 이어지다가 나타났을 때처럼 신비롭게 사라졌다. 주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다이얼에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그는 라디오를 켰다가 다시 껐지만 성가는 돌아오지 않았다. 환청이었을까? 피로 때문이었을까? 낡은 차의 오작동이었을까? 하지만 김민주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사무실에서 사진을 볼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이었다. 그것은 기억 이상이었다. 깊고 설명할 수 없는 현존감이었다. 피부에 소름이 돋고 팔에 털이 섰다. 귀에 온기가 퍼졌다. 깊은 기도 중에 몇 번이나 경험했던 감정이었다. 그의 스승은 그것을 성령의 속삭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다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레고리오 성가가 돌아왔다. 스피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출처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그가 상상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왜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김민주는 차를 기어에 넣고 아까 갔던 그 철문으로 다시 향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강태환과 불쾌한 만남을 갖게 될지라도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문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에 차를 세웠다. 출입 금지 표지판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단호하고 가차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핸들 뒤에 앉아 자신이 하려는 행동의 의미를 곱씹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그가 속삭였다. 제가 잘못된 일을 하려 한다면 더 나은 길을 보여주소서. 하지만 기이한 영적 감정은 계속해서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계속 나아가라고 그를 재촉했다. 마침내 김 신부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자신이 법을 어기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인지한 채 천천히 철문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을 오르거나 열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주변을 살피며 울타리를 따라 걸었다. 울타리는 약 2점, 5m 높이의 무거운 철로 만들어졌고 장식적인 디자인이 있었다. 숲의 굴곡과 높이를 따라 이어졌다. 땅이 더 높은 일부 구간에서는 울타리가 시각적으로 더 낮아 보였다. 걸으면서 김민주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그 장소의 옛 모습, 작은 경당, 소박한 정원, 그리고 4명의 수녀가 한때 앉았던 나무 벤치를 떠올렸다. 기억이 맞다면 그 벤치는 경당의 동쪽에 커다란 떡갈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눈을 뜨고 김 신부는 울타리 너머 사유지 전체를 주의 깊게 살폈다. 옛 경당의 남은 흔적이라도 찾고 싶었다. 한때 풍경의 특징이었던 큰 떡갈나무는 사라졌다. 아마도 사유지를 개조할 때 제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때 경당 뒤에 있었던 소나무 숲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에게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기억과 직감을 믿고 그는 경당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장소로 울타리를 따라 계속 걸어갔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발이 두꺼운 낙엽 아래 묻혀있던 나무 뿌리에 걸려 미끄러졌다. 그는 땅으로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울타리를 잡아 몸을 지탱했다. 하지만 그가 부딪힌 울타리 부분은 언덕진 땅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고 쩍하는 큰 소리가 정적을 깨며 경첩이 부서졌다. 울타리의 한 부분이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열렸다. 김 신부는 부서진 울타리에 반쯤 걸친 채 넘어져 있었다. 맙소사. 그는 일어나 옷에서 흙과 마른 잎을 털어내며 속삭였다. 울타리를 부술 의도는 없었다.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의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원치 않은 기회를 가진 의도치 않은 침입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길을 쳐다보았다. 지나가는 차나 지켜보는 눈이 있기를 예상했지만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부서진 울타리와 그 너머의 공터를 바라보았다.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성호를 그었다. 용서하소서. 그는 속삭이며 강태환의 사유지로 들어섰다. 조용하고 빠르게 그는 예전에 경당이 서 있던 곳으로 걸어갔다. 지금 그곳은 장식용 조경, 장식용 식물,
그리고 완벽하게 깎인 잔디로 덮여 있었다. 주변 숲의 자연스럽고 야생적인 모습에 비해 지나치게 매끈해 보였다. 한때 많은 이들에게 빛과 위안이 되었던 교회의 흔적은 없었다. 기초도 십자가도 기념패 하나도 없었다. 마치 강태환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기억까지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김민준이 그곳에 서 있을 때 그의 시야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덤불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금속 물체에서 나온 빛이었다. 그는 다가가서 나뭇가지를 헤쳤다. 그가 본 것은 예상 밖이었다. 땅에 묻힌 낡은 쇠창살 환풍구였다. 녹슬었고 20세기 초반의 것으로 보였다. 장식적인 스크롤워크 디자인은 그것이 오래된 것임을 암시했다. 왜 이런 것이 아직 여기에 있을까? 경당이 정말로 철거되었다면 왜 환풍구나 통풍구가 남아 있었을까? 그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살펴보았다. 그것은 사유지의 새로운 디자인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가 자세히 살펴보는 동안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멈췄다. 또다시 약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왔다. 부드러운 노랫소리, 찬송가 같은 멜로디, 그리고 기침소리, 사람의 기침소리였다. 김 신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 멜로디는 그의 차에서 들었던 그레고리오 성가와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환청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였다. 땅속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보세요? 그가 환풍구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래에서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아마도 그를 듣지 못했거나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재빨리 일어섰다.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옛 경당 아래에 공간이 있을까? 누가 거기에 있는가? 그리고 왜? 그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태환이 위협적으로 나타나거나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다. 집은 나무들 뒤에 숨어 있었다. CCTV도 경비원도 감시의 흔적도 없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다. 110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상황실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김민준 신부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지금 37번 국도 건너편 옛 성딘프나 경당이 있던 곳 근처 강태환 씨의 사유지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이한 현실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제 생각에는 땅속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풍구에서 노래와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지금 누군가 지하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준이 답했다. 하지만 분명히 지하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고 외딴 곳이라 걱정이 됩니다. 지금 무단 침입 중이신가요?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에 우려가 묻어났다. 김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예, 제가 넘어져서 우연히 울타리의 일부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인 줄 알지만 고의로 침입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긴급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정표와 옛 경당으로부터의 거리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현장으로 경찰관들을 보내겠습니다. 상황실 직원이 말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제 차 옆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문 옆 길가에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환풍구를 돌아보았다. 노래는 멈췄지만 여전히 희미한 움직임이 들려왔다. 아래에 정말로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서진 울타리 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밖으로 빠져나왔다. 공공도로로 다시 나온 그는 차로 돌아가면서 숲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김, 곤충들의 울음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땅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와 멜로디의 메아리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김 신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박상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 답이 필요했다. 박 선생님, 저 김민준입니다.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박상철은 그가 그렇게 빨리 다시 전화한 것에 놀랐다. 물론이죠, 신부님. 무슨 일이십니까? 옛 성딘프나 경당이 서 있을 때 김민준이 물었다. 지하실이나 지하공간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박상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신부님. 그 건물은 평평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실도 지하 묘지도 통로도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김 신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발견한 것, 땅 위에 기이한 환풍구,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노래, 기침에 대해 설명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박상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 경당을 관리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제가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경당이 사라진 후에 누군가 땅속에 무언가를 만든 거군요. 강태환이 땅을 사들인 후에 박상철은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되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민준이 답했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박상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그 땅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김민준은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차 안에 앉아 묵주를 꺼내 익숙한 알갱이들이 그의 생각을 진정시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조용히 묵상하며 한 기도 한 기도를 읊조렸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땅속에 있는가? 왜 거기에 공간이 만들어졌는가? 믿기 어렵지만 이것이 사라진 4명의 수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그에게조차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실종 기념일, 바로 그날에 일어난 우연은 무시하기 어려웠다. 그의 상념은 다가오는 차 소리에 끊겼다. 낡았지만 튼튼한 픽업 트럭이 그의 차 뒤에서 속도를 줄였다. 그는 즉시 박상철의 차임을 알아보았다. 나이든 옛 관리인은 나이든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을 띠고 재빨리 차에서 내렸다. 김 신부님, 그가 다가오며 불렀다. 경찰은 도착했습니까? 아직요. 김민준이 그를 맞으러 나가며 답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태환의 사유지 마당에 머물렀다. 신부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지금 그 아래에 무언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나중에 지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면 중장비가 필요하고 소음도 심했을 텐데요. 누군가 알아챘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작업했다면요. 김민준이 제안했다. 아니면 자연동굴을 발견해서 확장했을 수도 있고요. 박상철은 이마를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 땅은 안반이 단단해서 자연동굴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을 이어가기 전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경찰 순찰차 한 대가 번쩍이는 불빛을 켜고 길모퉁이에서 나타났다. 그들의 차 뒤에 멈췄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다. 한 명은 나이가 더 많고 머리 옆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다른 한 명은 더 젊고 군인 출신처럼 다부진 체격이었다. 나이든 경찰관이 차분한 태도로 다가왔다. 김민준 신부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답했다. 그는 박상철을 가리켰다. 이분은 박상철 씨입니다. 예전에 이곳에 있던 경당의 관리인이셨습니다. 경찰관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나경희입니다. 이쪽은 류순경이고요. 그는 김민준에게 몸을 돌렸다. 상황실 보고에 따르면 땅속에서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준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어떻게 그가 옛 경당 부지에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연히 울타리 일부가 부서졌는지, 어떻게 식물로 덮인 낡은 환풍구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었는지. 그는 자신의 무단 침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나경희는 일단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은 누군가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경희가 답했다. 만약 누군가 지하에 갇혀 있거나 감금되어 있다면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박상철이 끼어들었다. 저는 20년 동안 성딘프나 경당을 관리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무런 공간도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무언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강태환이 땅을 산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조용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던 류순경이 고개를 들었다. 강태환 씨는 이 지역에 여러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의 땅에 숨겨진 구조물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해합니다. 김민준이 침착하게 답했다. 저는 그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을 공유하고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나경희는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환풍구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나경희가 말했다. 박 선생님, 옛 경당 부지에 익숙하시니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박상철이 즉시 답했다. 내 남자는 울타리를 향해 걸어갔다.
김 신부는 그가 넘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만든 틈을 가리켰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 사람씩 틈을 통과하여 잘 가꿔진 강태환의 사유지 마당으로 들어갔다. 김 신부는 그가 발견한 것을 부분적으로 덮고 있던 장식용 덤불로 일행을 이끌었다. 이겁니다. 그가 땅에 묻힌 녹슨 쇠창살 환풍구를 드러내기 위해 나뭇가지를 헤치며 말했다. 나 경위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정말 낡았군요. 그가 말했다. 주변의 현대적인 디자인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류순경이 합류하여 손전등으로 환풍구를 비췄다. 아래로 약 2m 정도 깊이입니다. 그가 관찰했다. 끝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김 신부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 조용해 봅시다. 일행은 아래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든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조용해졌다. 거의 1분 동안 들리는 것은 자연의 소리뿐이었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김 신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래에 있던 사람이 그를 듣고 멈춘 것일까? 자리를 옮긴 것일까? 그러다 정적 속에서 소리가 나타났다. 희미하고 낮지만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애절한 멜로디가 불려졌다. 수세기 전에 성가였다. 살베레지나? 나 경희가 매료된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에 알아본 듯한 빛이 스쳤다. 박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마리아 성가입니다. 수세대 동안 수녀원과 수도원에서 불려온 노래죠. 노래가 끝나고 힘들게 숨 쉬는 소리가 이어졌다. 마르고 거친 기침 소리가 뒤따랐다. 류순경이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아래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로 보아 의료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강태환 씨와 즉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 경위가 이제 권위가 실린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것은 명백한 신변 확인, 웰페어 체크 사건입니다. 박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런 환풍구는 없었습니다. 경당이 있을 때 지하실도 없었고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겁니다. 경위가 단호하게 답했다. 일행은 길가로 돌아와 각자의 차에 탔다. 그들은 순찰차를 따라 본체로 향했다. 오후의 빛 속에서 더욱 불길해 보이는 우뚝 솟은 건물이었다. 그 창문들은 차갑고 지켜보는 눈처럼 보였다. 나 경위는 박상철과 김 신부에게 차 안에 머물라고 지시하고 류순경과 함께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김민주는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기다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집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여전히 값비싼 운동복을 입은 강태환이었다. 큰 점원 셰퍼드가 함께였다. 경찰차 옆에 있는 김민준과 박상철을 보자 그의 표정이 즉시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짓이요? 강태환이 돌진하듯 다가오며 소리쳤다. 왜 이 사람들이 또 내 땅에 와 있는 거요? 나 경위가 침착하게 다가갔다. 강태환 씨, 저는 나 경위입니다. 이쪽은 류순경이고요. 저희는 신변 확인을 위해 왔습니다. 옛 경당이 있던 곳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 노래와 기침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강태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신부가 전에 내 땅에 침입했소. 이제는 경찰까지 끌고 와서 내 땅에 대한 헛소리를 지어내는군. 아무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류순경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지하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내 땅에는 다른 사람이 없소. 강태환이 소리쳤다. 나와 내 개들뿐이요. 내 잔디밭 아래 비밀 벙커에 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웃기는 소리군. 그렇다 하더라도 나 경위가 주장했다. 저희는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과 주변, 특히 지하실이나 지하로 통하는 입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합니다. 안 돼. 강태환이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곁에서 불안해하는 개의 목줄을 더 꽉 쥐었다. 이곳은 사유재산이요. 영장 없이는 수색할 권리가 없어. 강 선생님, 류순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선생님 땅에 다른 사람, 아마도 도움이 필요한 무단 거주자가 있다면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땅에 내가 모르는 곳은 없소. 강태환이 차갑게 답했다. 25년 넘게 이 땅을 소유했고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 나 경위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렇다면 저희가 옛 경당 근처에서 발견한 환풍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하 구조물의 일부처럼 보이는데요. 순간 아주 잠깐 동안 강태환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김 신부는 그것을 보았다. 아주 잠깐 그의 태도에 균열이 생겼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굳어졌다. 내가 조경을 다시 할 때 배수 시스템을 설치했소.
그가 딱딱하게 답했다. 그 환풍구는 아마도 배수관 덮개일 거요. 장식용일 뿐이요. 아무 의미도 없소. 배수 시스템이 살베 레지나를 노래하거나 아픈 여자처럼 기침하지는 않죠. 강 선생님. 나 경위의 눈썹이 올라갔다. 강태환은 다시 김 신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탓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저자가 땅속에 스피커를 숨겨두고 노래를 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예전에 교회 소유였던 땅을 샀다고 날 괴롭히는 거요. 김 신부는 속이 상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가갔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경건한 믿음으로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하느님 앞에 맹세컨대 저는 환풍구 아래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거짓말하는 신부라. 강태환이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주 어울리는군. 그만하시오. 나 경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끊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협조이지 비난이 아니오. 당신이 땅을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 뿐이오. 영장이나 가져오시오. 강태환이 화를 내며 답했다. 그리고 영장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 내 땅에서 나가주시오. 당장, 그렇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고소하겠소. 지금 당장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 경위는 김 신부와 박상철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저항 없이 차로 돌아갔지만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처럼 느껴졌다. 순찰차 옆에 도착했을 때 나 경위가 김민준에게 다가왔다. 걱정 마십시오, 신부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소유권 기록, 등기, 허가서, 사건 보고서 등 모든 것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실종된 수녀들 사건을 재수사하고 싶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김 신부는 희망과 감사가 섞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아래에 사람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신부님을 믿습니다. 경희가 답했다. 우리 모두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우선은 박 선생님 댁에 가 계십시오.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철의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김민준과 박상철 둘 다 강태환의 땅 아래에서 들었던 기이한 목소리를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박상철은 키 큰 소나무들 한가운데 있는 소박한 통나무 집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섰다. 해가 지면서 공터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화려하진 않지만 제 집입니다. 박상철이 문을 열며 말했다. 내부는 소박하고 따뜻했다. 낡은 목재 가구, 돌 벽난로, 책장과 낚시 도구 사이에 놓인 가족 사진들. 벽난로 위에는 나무 십자고상이 걸려 있었다. 아름답습니다. 김민준이 진심으로 답했다. 그 장소의 고요함과 따뜻한 빛에서 위안을 느꼈다. 박상철은 잠시 부엌으로 사라졌다. 성딘프나 경당이 문 닫을 때 가져온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가 불렀다. 객실에 괴짝에 있어요. 차 한잔하고 나서 보여드리죠. 김민준은 낡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환풍구에서 들려온 멜로디에 사로잡혀 있었다. 박 선생님,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왜 저에게 매각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나요? 경당이 문 닫을 때 저는 이미 성 아그네스 성당에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실종자 중 한 명이었고요. 누군가 제게 알려줬어야 했습니다. 박상철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돌아와 한 잔을 김민준에게 건넸다. 지시는 세크라멘토의 주교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비극 이후에 참석자 수가 급격히 줄었고 종탑 사고도 있었고요. 김민준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조적 손상이었습니다. 박상철이 답했다. 경당은 1950년대에 지어져서 오래됐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1909시 본연 어느 주의 종탑에 균열이 생겼고 큰 종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다행히도요. 제가 다리가 부러져 쉬고 있을 때 토마스 파렐이 일하고 있었는데 종이 그 사람 옆으로 몇 인치 차이로 지나갔습니다. 그 후 교구에서 폐쇄했죠. 1916년 초에 공식적으로 경당을 해체했습니다. 수리 비용이 가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강태환이 그 후에 샀군요. 맞습니다. 현금으로요. 제가 듣기로는 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쳐줬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교회는 대성당 보수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들은 묻지 않았죠. 그는 땅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즉시 철거했습니다. 인부들을 고용해서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죠. 몇몇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이제 그의 땅이었으니까요. 그는 관상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경당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고요. 김민준이 몸을 기울였다. 이상한 점 공사 같은 건 못 보셨습니까? 지하 시설을 짓는다는 흔적 같은 거요? 박상철은 조용했다. 기억나는 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니 1996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눈썹이 올라갔다.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밤에 이상한 소음이 난다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 같았다고요. 뭔가가 작동하는 소리, 진동을 느꼈다는 사람도 몇몇 있었고요. 당국에서는 지진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지진이요? 김민준이 물었다. 관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드물고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국지적인 것 같았죠. 1996년의 작은 진동에 대한 보고는 당시에는 무의미해 보였다. 단지 변칙적인 현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박상철은 그 지진들이 항상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인정했다. 특히 그 지역의 작은 부분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몇몇 은동 주민들은 강태환이 굴착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은밀히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는 없었습니까? 김 신부가 물었다. 박상철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경찰관 한 명이 와서 주변을 둘러보고는 이상한 점이 없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태환은 오랫동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절한 단체에 기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알았죠. 그들의 대화는 더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운동의 변화, 성 아그네스 성당에 점차 줄어드는 참석자 수, 그리고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 겪은 불가사의한 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적 토양에 뿌리를 둔 두 남자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김 신부의 전화가 울렸다. 김민준 신부입니다. 그가 답했다. 신부님, 나 경위입니다. 경위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활기찼다. 진전이 있습니다. 방금 마르티네즈 판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분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시고 긴급 영장을 발부하셨습니다.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한 신변 확인을 수행할 법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 신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경위님. 1시간 안에 강태환의 사유지로 갈 겁니다. 나 경위가 말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전화했지만 다시 돌아오지는 마십시오. 이제 이것은 공식적인 경찰 작전입니다. 이해합니다. 김민준이 답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목격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만약 누군가를 찾게 되면 신부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경위가 약속했다. 신부님의 끈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박상철은 비록 멀리서라도 기도하고 지지하기 위해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번의 논의 끝에 나 경위는 동의했다. 그들은 공공도로에서 기다릴 수 있었지만 개입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1시간 후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도로에 어스름이 짙게 깔릴 무렵 김민준과 박상철이 도착했다. 그들은 차 안에서 경찰 차량, 순찰차, 법의학밴, 심지어 대기 중인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구급차의 존재는 김민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나 경위가 그들의 차로 다가왔다.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전화기를 건네며 자신의 보디캠에서 나오는 라이브 스트림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걸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계십시오. 아시겠죠? 김민준과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작은 화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조용하지만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강태환이 문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다. 희미한 오디오 너머로도 그의 고함, 소송 위협,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난, 그리고 김 신부에 대한 욕설이 들렸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영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사유지의 모든 구석을 수색할 권리가 있었다. 팀이 집과 지하실을 샅샅이 검사하는 동안 강태환은 그의 거실에 앉혀졌다. 15분 후 오디오에서 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에는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과 외부 구조물로 가겠습니다. 강태환은 마지못해 경당 예터로 이어지는 뒷길에 낡은 창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보디캠 영상을 통해 김민준과 박상철은 경찰이 좁고 어두운 숲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 해는 거의 졌고 나무들은 그림자 터널을 만든 것 같았다. 10분 후 영상에 창고가 나타났다. 김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 바랜 나무벽과 양철 지붕을 가진 사각형 구조물이었다. 그냥 창고야. 강태환이 짜증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원 도구들만 있어. 다른 건 없어.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다. 카메라는 줄지어 있는 도구, 원예용품, 흙과 씨앗 자루를 비췄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 모든 구석에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였다. 그때까지.
쨍하는 큰 소리가 났다. 한 경찰관의 손에서 렌치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 울렸다. 류순경이 무릎을 꿇고 나무 바닥에 손전등을 비췄다.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쪽 널빤지들이 다른 것들보다 새 것 같습니다. 강태환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은 널빤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아래에는 돌,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 아래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있었다. 강태환 씨, 나 경위가 영상 속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태환은 창백해졌다. 그의 태도가 갑자기 무너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를 거부하자 나 경위는 몇몇 경찰관에게 그를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자신과 류순경은 내려갈 준비를 했다. 전술 조명을 켜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하 통로로 진입합니다. 나 경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카메라는 돌로 깎아 만든 좁은 계단을 비췄다. 계단 중앙은 달아 매끄러웠다. 자주 사용했다는 증거였다. 통로는 좁고 공기는 축축했다. 맨 아래에서 카메라는 무거운 나무문 앞에서 멈췄다. 잠겨 있습니다. 류순경이 낡은 쇠 빗장을 살피며 보고했다. 강태환 씨, 열쇠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강태환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비협조적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소. 아마 내가 이 땅을 사기 전부터 있었겠지.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이 역력했다. 나 경위는 그의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찾아봐. 시간이 걸렸다. 한 경찰관이 계단 옆 돌벽에 홈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는 손을 넣어 녹슬었지만 온전한 열쇠를 꺼냈다. 찾았습니다. 그가 소리쳤다. 열쇠를 나 경위에게 건넸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길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무거운 문이 열리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다.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통로로 진입합니다. 나 경위가 보디캠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높이 약 1.8m, 폭 1m 정도로 추정됩니다. 벽은 돌과 흙으로 되어 있고 나무로 지지되어 있습니다. 낡아 보이게 만들었지만 분명히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는 땅속 깊이 약간 구불구불하게 이어졌다. 차 안에서 라이브 피드를 지켜보던 김 신부는 그것이 예전에 경당이 서 있던 바로 그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참을 걸은 후 통로는 지하의 한 방으로 열렸다. 보디캠의 불빛이 주위를 훑었다. 조촐한 가구, 낡고 얇은 매트리스, 구석의 양동이, 그리고 남은 음식이 있는 테이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주세요. 누가 있나요? 나 경위는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불빛 속에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극도로 마른 여인이 드러났다. 그녀의 눈은 푹 꺼지고 뺨은 거의 뼈만 남았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녀는 나무 목줄을 꽉 쥐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짧았고 표정은 두려웠지만 정신은 맑았다. 부인, 나 경위가 그녀 곁에 무릎을 꿇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나 경위입니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갈라진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서연, 김서연 수녀입니다. 박상철의 트럭 안에서 김 신부는 숨을 헐떡였다.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 쏟아지는 동안 입을 틀어막았다. 내 동생이야. 그가 속삭였다. 하느님, 내 동생. 박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어깨를 잡았다. 충격에 눈이 커져 있었다. 카메라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은 종교적인 조각으로 가득했다. 십자가, 성인들의 그림, 성경 구절 모두 나뭇가지나 돌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테이블에는 타다 남은 양초가 있었다. 벽의 한 부분에는 큰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다. 김서연 수녀님, 나 경위가 정중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의료 지원을 부르겠습니다. 혼자 계십니까? 그녀는 어두운 구석을 쳐다보았다. 하은이는. 그녀가 속삭였다. 몇 년 전에. 주님 곁으로 갔어요. 불빛이 두 번째 매트리스를 비췄다. 거기에는 낡은 담요로 부분적으로 덮인 해골이 있었다. 지금 당장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나 경위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법의학팀도 부르시오. 시신이 한 구 더 있습니다. 김 신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뛰쳐나와 현장으로 달려갔다. 박상철이 그를 불렀지만 김민주는 빠르게 달렸다. 경계선에서 한 경찰관이 그를 막았다. 제발요. 김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김서연 수녀요. 28년 동안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봐야 합니다. 경찰관은 그 이름을 알아듣고 지휘부에 무전으로 연락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신부님. 곧 나올 겁니다.
김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떨며 경건하게 기도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의 동생이 살아있었다. 몇 분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창고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경찰이 나왔고 들것을 든 구급대원들이 뒤따랐다. 담요에 쌓인 김서연 수녀는 유령처럼 마르고 연약했다. 몸은 천 아래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지나갈 때 그녀의 고개가 돌아갔다. 그녀의 눈과 김 신부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월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한때 성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졌던 그 젊은 여인을.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민주는 그 말을 이해했다. 하느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어. 그녀가 구급차에 실리는 동안 봉인된 시신 가방이 담긴 또 다른 들것이 나왔다. 김 신부는 그것이 하은 수녀라는 것을 알았다. 감사함과 형언할 수 없는 혼란과 함께 슬픔이 다시 그를 덮쳤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강태환을 보았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의 위험은 사라지고 무력한 증오와 패배감으로 대체되었다. 김 신부 옆을 지나갈 때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너 신부놈, 이제 만족하냐? 강태환이 으르렁거렸다. 김 신부는 조용히 뺨을 닫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의 구원자처럼 고통받는 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강태환이 끌려가는 동안 김민주는 경찰들이 땅속 더 깊은 곳에서 뼈가 더 발견되었다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아마도 유진 수녀나 최밀드레드 수녀의 것일 수 있다. 확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박상철이 김 신부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과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그녀를 데려가고 있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김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구급차에 마침내 수십 년의 어둠 끝에 빛으로 돌아오는 그의 동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박상철이 조용히 말했다. 김 신부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없이 그들은 박상철의 트럭에 올라 도로를 달리는 구급차를 따랐다. 사이렌이 울부짖었다. 28년간의 악몽에서 살아남은 김서연 수녀를 태우고 구원과 자유의 빛을 향해 응급실의 불빛이 포장도로를 비추며 길고 차가운 흰 그림자를 드리웠다. 구급대원들이 서연을 미닫이 유리문 안으로 급히 옮겼다. 몇 초 후 김민중과 박상철이 도착하여 서둘러 주차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접수처의 한 간호사가 그들을 막았다. 죄송합니다, 신부님. 간호사가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위독한 상태입니다. 의사들이 그녀를 안정시킬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김민준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존재의 모든 섬유가 동생 곁에 있고 싶어 했지만, 하지만 그녀는 제 유일한 남은 가족입니다. 그녀는 28년 동안 실종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곧 누군가 와서 알려드릴 겁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상철이 그를 대기실로 천천히 이끌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잡지가 있는 차가운 회색 방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았다. 일어난 모든 일을 묘사할 말이 없었다. 마침내 박상철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건 기적이야, 신부님.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녀가 살아있다니 진정한 기적입니다. 김민준이 감정에 북받쳐 거의 말을 잇지 못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녀의 신앙이 그녀의 힘이었습니다. 박상철이 말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김민주는 그 단순한 진실에서 예상치 못한 위안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땅속에 조각된 나무, 낡은 십자가, 감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동생의 신앙의 상징들을 떠올렸다. 성 아그네스 성당에 전화해야겠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들이 그녀를 찾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전화기를 꺼내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나 경위였다. 경위님, 김민준이 답했다. 병원에 있습니다. 제 동생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신부님. 나 경위가 답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강태환은 구금 중입니다. 지금은 변호사를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두 번째 수색하는 동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김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일기입니다. 경위가 답했다. 수십 년간의 기록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신부님.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의 분노,
수녀들에 대한 그의 집착, 1990년대 초반부터 성딘푸나 경당과 그곳 수녀들에 대한 그의 집착에 관한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김민주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왜 그가 그런 잔인한 짓을 했습니까? 나경희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어머니가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를 버렸습니다. 엄격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할머니에게 맡겨졌는데 일기에 따르면 극도로 학대적이었습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때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수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주는 연민의 물결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수녀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했군요. 나경희가 확인했다. 그는 수녀들을 어머니됨과 가족을 거부한 여성들로 보았습니다. 증오가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그들에게 투사했습니다. 김민준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상처받은 마음이 잔인함으로 뒤틀린 것이었다. 더 있습니다. 나경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기는 다른 수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최 밀드레드 수녀와 유진 수녀는 감금된 지 1년 안에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노령, 질병, 그리고 영양실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평안히 쉬기를. 김민준이 성호를 그으며 속삭였다. 하은 수녀는 거의 10년을 버텼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치료받지 않은 폐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경희는 망설였다. 이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부님, 강태환은 당신 동생에게 집착했습니다. 하은 수녀가 죽은 후 그는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사진도 있습니다. 수년간의 심리적 학대, 신체적 모욕. 김민주는 오한을 느꼈다. 하느님, 죄송합니다, 신부님. 나경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녀의 힘, 그녀의 신앙,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단호하게 답했다. 그녀는 희생자이고 죄수입니다. 죄는 오직 강태환에게만 있습니다. 그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경희가 답했다. 박상철은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부드럽게 김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경희가 덧붙였다. 일기는 또한 그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4명의 수녀를 납치했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행동이었습니다. 나경희는 설명했다. 강태환은 오랫동안 경당을 지켜보며 수녀들의 습관을 연구했다. 그들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자는지, 그들이 피정 기간 동안 혼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기회를 보았다. 하지만 어떻게 흔적도 없이 그럴 수 있었죠? 김 신부가 물었다. 그 시절의 고통, 깨끗했던 방들, 신발 자국이나 깨진 자물쇠 하나 없었던 것을 다시 떠올렸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나경희가 계속했다. 그는 이웃인 척했습니다. 자선가인 것처럼 차와 물품을 가져왔지만 차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두 수녀, 최밀드레드와 유진 수녀가 먼저 마셨고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녀들이 그들을 침대로 부축할 때 그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공격하여 한 명씩 제압했습니다. 당신 동생은 저항했고 거의 탈출할 뻔했습니다. 김 신부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다. 그는 그녀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물을 주사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경당의 원래 설계에 포함된 낡은 하인용 통로를 이용해 4명을 모두 경당 밖으로 옮겼습니다. 어둠을 틈탑엔에 태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증거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소지품을 태우고 지문을 닦아내고 바닥을 표백제로 청소했습니다. 수사는 어땠습니까? 김민준이 힘없이 물었다. 1994년에는 시골 지역의 경찰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나경희가 설명했다. 자원은 적었고 법의학 도구는 구식이었으며 솔직히 말해서 기록도 부실했습니다. 흔적도 없고 용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태환은 김민준이 물었다. 의심조차 받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나경희가 확인했다. 그는 돈이 있었고 평판도 좋았으며 전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당이 폐쇄된 후 땅을 사기 위해 유령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그가 주인이 된 후 건물을 허물고 터널을 짓게 했습니다. 아마도 1996년의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박상철이 갑자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가 빠져나갈 수 있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니. 김민주는 그 질문을 전달했고 나경희는 한숨을 쉬었다. 일기에 따르면
그는 몇몇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소규모의 부패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그 순간 한 의사가 다가왔다. 그는 수술복을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친절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심각했다. 김서연 수녀님의 오빠 되시는 김민준 신부님이십니까? 김민준은 즉시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네. 그녀는 어떻습니까? 저는 첸 박사입니다. 그가 그들 옆에 앉으며 침착하게 답했다. 동생분은 안정 상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쇠약합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장기간의 근육량 감소, 그리고 빛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러졌지만 전혀 치료받지 못한 뼈도 몇 개 있습니다. 김민주는 그 모든 것의 무게를 받아들이려 애쓰며 힘겹게 침을 삼켰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그녀를 점차 정상적인 환경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면역 체계는 극도로 약합니다. 평범한 감기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도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방문이 매우 짧아야 하고 완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언제 그녀를 볼 수 있습니까? 김민준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질 겁니다. 1시간 후에 간호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이 조용히 답했다. 28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첸 박사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녀가 언급한 첫 번째 이름 중 하나였다는 걸 아십니까? 그녀는 당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신앙을 잃지 않았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답했다. 구급대원들에 따르면 그녀는 실과 나무로 만든 묵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녀입니다. 김민준이 말했다. 또 다른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신앙은 저보다 강합니다. 곧 그녀를 보게 될 겁니다.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가 준비되면 부르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김민준은 박상철에게 몸을 돌렸다. 성당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박상철이 부드럽게 답했다. 시간을 갖게. 나는 여기 있을 테니. 김민준은 복도를 따라 병원의 작은 종교관 기도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부드러운 조명, 소박한 벽, 그리고 단순한 제단이 있는 조용한 방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이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제 동생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저를 그녀에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실은 조용했지만 그는 안에서 온기를 느꼈다. 목소리도 환상도 아니었지만 확실하고 조용한 확신이었다. 하느님은 이 모든 것 안에 계셨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평화를 느꼈다. 그는 병원 기도실에 오랫동안 머물며 조용히 기도에 잠겼다. 그의 내면에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동생을 찾은 안도감과 기쁨, 그녀가 겪었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슬픔, 그녀가 겪어야 했던 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떤 신학으로도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 왜 하느님은 그런 어둠을 허락하셨는가? 하지만 점차 평화가 찾아왔다. 계시도 신비로운 답도 없었다. 하지만 고요함이 흘렀다. 수용.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생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다는 이해. 지금 중요한 것은 김서연 수녀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이별과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앙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그녀는 살아남았다. 김 신부가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박상철이 한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김민준을 중환자실로 안내하기 위해 와 있었다. 마스크, 가운, 장갑 등 완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그는 구불구불한 흰 복도와 보안이 삼엄한 문들을 지나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 도착했다. 그곳에 모니터와 의료 장비들 한가운데에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고 김민준의 마지막 기억보다 훨씬 말랐으며 서서히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연약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뜨이고 오빠를 보았을 때 김민준은 28년의 어둠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을 보았다.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민준 오빠, 그녀가 속삭였다. 메마르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희미한 목소리였다. 날 찾았구나. 서연아, 그가 답했다. 마스크 뒤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장갑을 낀 채로 그녀의 연약한 손을 잡았다. 찾는 걸 멈추지 않았어.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고통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은총으로 가득했다. 올 줄 알았어. 하은이에게 말했어. 하느님께서 언젠가 오빠를 보내주실 거라고. 늦어서 미안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주 살짝 고개를 저었다. 하느님의 시간은 그녀가 속삭였다. 완벽해. 언제나 완벽해. 간호사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방문을 끝낼 시간이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숙였다. 밖에 있을게. 그가 약속했다.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더 강해지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내가 여기 있어. 그가 돌아서려 할 때 서연이 다시 말했다. 약하지만 활기찼다. 말해줘. 그녀가 물었다. 교회는? 아직 굳건해? 김민주는 마스크 뒤로 미소 지었다. 마음이 온기로 가득 찼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마테오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며 답했다. 쉬어 수녀님.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나도 그래. 방을 나오면서 김 신부는 동생의 생존이라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놀랐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교회, 그녀의 신앙이었다. 그것은 극심한 어둠 속에서도 계속 빛났던 그녀의 불굴의 영혼에 대한 증거였다. 고통의 침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그녀가 세상으로, 그리고 삶으로, 희망으로, 은총으로 돌아오는 길을 인도할 것이었다.